제가 소개해드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생 토론회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기부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1월 15일에 브리핑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2047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622조 원의 투자로 2102만 제곱미터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메가 클러스터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면, 메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여기 2102만 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집이 한 5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배 정도 됩니다. 저보다 집이 조금 크신 분은 몇 배 더 작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메가인 뜻은 그건 거고, 클러스터는 뭐냐? 혹시 클러스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맞아요. 뭉친다는 건데, 뭘 뭉친다는 거냐? 공장,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연구단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데 합쳐 놓겠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합쳐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걸 세 개를 합쳐 놓겠다는 거거든요.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을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왜 반도체일까? 그 다음에 왜 클러스터일까? 이 질문 두 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반도체 클러스터일까? 아마 모든 분들은 다 마음속으로 알고는 계실 거예요.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니까. 반도체는 첨단 기술의 근간인데, 이거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하면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뭐 인공지능, 로봇, 뭐 데이터, 뭐 메타버스,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뭐냐?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술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중에서도 네 가지를 조금 뽑아봤는데, 드론, 이동통신, 우주산업, 로봇,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요거랑 관련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국방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론 산업이 국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로켓이랑 미사일, 두 개가 사실은 조금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공통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누리호 3차 발사도 했지만 이게 사실은 국방력 강화랑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관통하는 게 국방이고, 반도체는 전부 다 저기에 들어가죠. 결국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됩니다. 미국이랑 중국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도체는 국가 경제랑도 당연히 직결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2위, 그리고 11년 연속으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2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을 해보면은 국가 안보랑 연결되고 국가 경제랑 연관되고 첨단 기술의 근간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반도체일까에 대한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클러스터일까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클러스터일까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조금 배경 설명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나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공장을 한꺼번에 많이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연산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제품마다 요구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서 다 설계를 새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걸 잘하려면은 결국 우리는 분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분업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국제적인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강점이 있고, 제조 장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굉장히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랑 같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동남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급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잘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반도체도 잘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공급망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반도체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거쳐간다고 해요. 보통 4개 국가 4만 킬로미터 정도를 거쳐야지 하나의 반도체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은 몇만 킬로를 가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딱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 반도체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군데라도 못 가면은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지겠죠. 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의 일인데,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정한 겁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금 밸류 체인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다 잘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대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제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 여기 중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전부 다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국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반도체 설계를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제조는 결국 우리 내지는 이 동아시아를 거쳐야지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제조 능력의 약 70%가 동아시아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국제 정세나 이런 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아시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정세 그리고 긴장감이 늘 높은 지역이에요. 중국, 대만이라고 하는 양안 관계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도 있었지만 한일 간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잦은 자연재해가 있죠. 이런 이슈 중에 하나만 생겨도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동아시아의 반도체 제조 능력이 편중이 되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겪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거를 우리는 여실히 느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완성차 업계들이 감산을 하거나 감산 내지는 공장을 셧다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각 국가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를 우리가 원할 때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자국 내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면, 그러면은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탄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밸류 체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하고 제조하고 후공정하고 이 과정들에 있어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를 구축을 해 놓으면은
우리는 제조만 잘하는데 이제 설계까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제조만 잘했었는데 후공정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동반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첨단 제조업이고 밸류체인 간 연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클러스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뭉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연구단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뭉쳐놓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국내의 반도체 산업이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딱 찰떡궁합이다. 딱 맞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경쟁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제가 책 앞부분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가장 먼저 써놨는데 거기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액을 공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해외의 우수 반도체 기업을 자국 내 유치하기 위해서거든요. TSMC 같이 굉장히 유망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자국 내에 들여올 수 있다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우수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 내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모아놓은 집적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뭉쳐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다 보면은 혁신을 하게 되고 혁신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력이 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슷한 기업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뭐 물건을 나를 때도 비용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식과 기술의 전파. 아까 제가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체인 사슬고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유망한 기업이 있으면은 그 유망한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라던가 우리나라는 파운드리는 굉장히 잘하고 팹리스나 아니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취약한 편인데 이런 소부장 분야라던가 팹리스 분야도 같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랑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클러스터 국가 대항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지금 메가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앞서서 얘기한 거를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고 또 반도체 생태계를 동방성장시킬 수 있고 또 인프라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나 물이거든요.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려면은 전기랑 물이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를 조성하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왜 클러스터일까?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우리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흥, 화성,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공장이 이미 있는 곳이고 용인 원삼과 용인 남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공장을 지어질 예정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반도체의 기술 거점, 그 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도 있지만 AI 반도체의 거점 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 남부 지역인데 이렇게 여러 곳에 걸쳐가지고 넓은 지역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상하겠다고 한 것이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고용 창출은 346만, 이게 직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유발은 650조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수치만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거고 국가에서도 그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왜 반도체가 필요할까? 그 다음에 왜 클러스터가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답이 되었을 것 같고, 이제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게 2047년까지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올 거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미래과학 트렌드라는 책과 굉장히 잘 맞는 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가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신문을 읽거나 뭐 그런 걸 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됐다면은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여러분께 이 설명을 드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